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9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내용 찾습니다.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맞겠지 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변경해야 되겠지. 2번.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게 계속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겠지 뭐. 올해는 이렇게, 그 다음 연도는 다른 방법으로 획획 바꾸면 이상하잖아, 그지? 계속 일관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면 할 수 없이 바꿔야 될 거다. 3번. 당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전기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틀렸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통합 계정 과목이 있었다, 그지?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 자산 계정 과목은 단기 금융 자산,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을 합해가지고 표시하는 건데 그게 원칙이다, 그지? 그거 세 개 합해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표시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가 단기 금융자산,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 그 개별 항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합하지 말고 별도로 딱딱 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자, 작년까지는 통합했는데 올해에 이제 그 개별 항목이 중요해가지고 지금 따로따로 표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올해 재무상태표 그 세 가지 항목을 따로 표시할 거고 비교 형태로 올해 재무상태표 바로 옆에 작년도 재무상태표도 같이 표시해 준다. 비교식으로. 그때 작년도 재무상태표도 당연히 올해 기준과 같이 세 개를 쪼개 가지고 딱딱 표시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비교 재무제표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런데 3번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 작년도 항목은 비교 표시하는 작년도 항목은 그대로 작년처럼 합해가지고 올해와 작년에 서로 맞지 않게 표시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올해와 똑같은 형태로 딱 맞춰서 표시해야 될 거다. 4번.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유의적이라는 거는요, 의미가 있답니다.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에 따라서 영업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좀 변경해야 되겠지 뭐. 그지? 그래서 4번도 맞고요. 틀린 지문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러한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적은 없어, 그지? 어떻게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1번 문제부터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들이 나왔다, 당황하지 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시간 관리하면서 빨리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1번 문제부터 막 10분, 20분 시간 투입해버리면 절대 안 돼.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내용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자신감 있게 이런 식으로 판단 한번 해보자. 됐습니다. (2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장기간 사용할 거고 눈에 보인다 그런 거는 유형자산,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무형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비용을 가지고 무형자산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요건 세 가지를 또 추가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뭐였습니까? 식별 가능성,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 요건이 아닌 거는 1번이 되겠지.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 이런 거는 없었다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자, 우리 회사가 상용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던 원가를 비용이 아니고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개발비는 법적으로 뭔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직 아니잖아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3번 봅시다. 주식회사 고양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민진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했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고양의 수익 인식에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 인식한데 2021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이익을 구하십시오. 됐죠? 자, 공사 이익은 의미가 뭡니까? 공사 수익에서 공사 비용을 뺀 것이 공사 이익이다. 그지? 그리고 2019년도에 공사 시작했는데 2021년도의 이익을 구하랍니다. 진행 기준. 아시겠죠? 별표 쳐주십시오. 진행 기준 워낙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진행 기준 문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되겠다. 됐습니다. 자, 2021년도의 공사 이익을 구하는 거다. 자, 낙서 지우고 분석해 봅니다. 자, 계약 금액 1억 5천만 원이고요. 사옥 신축 관련 원가 자료 다음과 같답니다. 자, 2019년도 2천만 원 공사비 들었고 추가로 8천만 원 들 예정이래.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로 예상됩니까? 1억 원 예상되는데 2천만 원 들었으니까 20% 진행되었다. 자, 2020년 이게 중요합니다. 자, 2020년도에 5,200만 원 들었거든. 추가로 4,800만 원 들 예정이야. 그러면 총 공사비가 요거 두 개 합한 1억 원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주의하죠. 2020년도에 5,200만 원 들었지만 그 앞 연도에 든 2천만 원도 있잖아. 그래서 2천만 원과 5,200만 원과 4,800만 원 요 세 가지를 합해야 총 공사비가 톡 튀어나옵니다. 요게 주의할 포인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1억 원 아니야. 1억 2천만 원이 총 공사비 예정액이고요. 1억 2천만 원 공사비 들 것 같은데 총 공사비 요거 두 개 합하면 7,2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72 나누기 120 한 것이 누적된 공사 진행률이다. 됐습니까? 자, 72 나누기 120 하면 60%가 톡 튀어나오네. 그지? 그래서 2020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60% 빼기 20% 40%만큼을 인식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020년도가 아니고 2021년의 공사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자, 2021년도에 공사가 끝났어. 그러면 2021년도는 누적 공사 진행률이 100%지 뭐. 그지? 그러면 100%랑 60%랑 차이 40%만큼을 공사 수익 인식하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곱하기 100%
당연히 뭐 1억 5천만 원 나오겠지. 빼기 1억 5천만 원. 자, 2019년도에는 20%, 2020년도에 40%, 그래가지고 60%만큼 인식했을 건데, 각각 구할 필요 없다, 그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2021년도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60% 바로 적용하면 될 거다. 2019년도, 2020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인식한 수익은 60%만큼 인식되었다.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5천만 원 곱하기 40%만큼 금액 나올 거다, 그지? 얼마입니까? 6천만 원 됩니다. 요게 공사 수익이고요. 공사 비용은 요거지 뭐 4,700만 원. A 빼기 B는 얼마요?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전형적인 진행 기준 문제 스타일이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시고, 핵심 키워드는 60%를 정확하게 발라내야 정답이 나온다, 그지? 60% 구할 때 요거 두 개만 가지고 공사비 구하는 게 아니야. 요거 두 개에다가 그 앞에 연도에서 발생한 요 금액까지 더해야 정확한 요 금액이 톡 튀어나오더라. 요게 핵심이 됩니다. 됐지요? 자, 지우고. 4번 봅시다. 다음은 사채 발행가액에 따른 상가액, 이자 비용, 장부가액의 변동이다. 옳은 것은? 자,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거래요. 자,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유효 이자율법의 수학적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상가액은 매년 증가된다. 매년 감소라고 적혀 있는 거는 탈락. 자, 그리고 장부가액은요. 자, 할인 발행은 액면금액 100만 원이라는 사채가 100만 원보다 싼 가격으로 80만 원에 발행된 거다. 80만 원이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이 될 거다, 그지? 80만 원이 1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겁니다.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되겠지.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인데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된다고? 탈락. 할증 발행은 액면금액 100만 원인데 100만 원보다 높은 가격 120만 원에 발행된 거야. 120만 원이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이 된다. 120만 원이 1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은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할증 발행인데 매년 증가 장부가액은 탈락되겠다. 됐죠? 자,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다. 자, 이자 비용은요. 자, 이제 판단합시다. 할인 발행은 80만 원이 사채 발행할 때 100만 원 적혀 있지만 80만 원만 돈 들어왔어. 그런데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는 돈은 8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엄청 큰 돈을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액면 이자에서 플러스 된다 이겁니다. 상가액만큼. 예를 들어서 액면 이자가 10만 원만 나간다고 10만 원만 비용 인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원금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니까 그 부분만큼 감안해서 비용을 액면 이자보다 더 크게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와 달리 할증 발행은 발행할 때는 12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왔지만 돈 갚을 때는 100만 원만 조금만 돈 갚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액면 이자만큼 인식할 필요 없어. 좀 좋잖아, 그지? 갚아야 되는 원금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래서 액면 이자에서 상가액을 뺀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 비용을 좀 조금만 인식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상가액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점점 증가해. 매년 증가해. 그러면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는 똑같잖아, 그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를 곱한 거니까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똑같은 상태인데, 매년 똑같은 상태인데 플러스 되는 게 점점 커지니까 할인 발행은 이자 비용이 매년 커지고,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에서 상가액을 빼는 건데 빼야 되는 금액이 매년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면 이자 비용은 점점 작아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분석했고, 그래서 할인 발행은 이자 비용이 매년 커지거든. 그런데 매년 감소라고 했으니까 탈락.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하거든.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 보았습니다. 지웁니다. (5번) 다음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라는 거다. 그치? 1번 회계 추정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전기와 그 이전 기간에 반영한다. 틀렸다, 그지? 회계 추정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단기 이후에 반영시켜야 된다. 틀린 내용은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에서 1%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회계 변경은 회계 추정 변경도 있고 회계 정책 변경도 있잖아. 그지? 방법을 바꾸는 거는 회계 정책 변경, 뭔가 추정치를 바꾸는 거는 회계 추정 변경. 딱 하나 예외.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거는 방법을 바꾸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정책이 아니고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복습해 보았고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단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자, 오류는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르다. 그지? 중대하면 해당 과거 재무제표를 제작성 뜯어 고쳐야 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면 그냥 올해 손익으로 반영시켜 버린다고 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이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일 건데, 그지? 어쨌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에 반영해 버릴 수 있다. 그지? 4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는 뭘로?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6번 다음의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틀린 것 찾습니다. 1번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말한다. 맞고요. 2번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게 틀렸다, 그지?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총 원가는, 총 변동원가는, 그지? 조업도가 증가하면 늘어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감소하지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 4번 확인합니다.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일정인 만큼 획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준고정 원가, 즉 계단 원가라고 한다. 맞다, 그지? 4번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고정 원가라고 한다. 됐습니다.
7번 주식회사 사랑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350만 원이고 실제 노무시간이 4만 시간일 때 단기의 제조간접비는 10만 원 과소 배부된다. 이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시간당 얼마일까?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다. 그지? 자, 예정 배부된 금액이 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자, 실제 노무 시간이 4만 시간이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된 게 이렇게 계산되는데 요 예정 배부액이랑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 보니까 실제 발생액이 얼마라고요? 350만 원. 비교해 보니까 10만 원 과소 배부랍니다. 자, 예정 배부된 금액이 작다 이겁니다. 10만 원만큼. 그러면 350만 원에서 10만 원 뺀 34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겠지 뭐. 그지? 그러면 요거 예정 배부율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얼마입니까? 340만 원 나누기 4만 하면 85 나옵니다. 정답 1번. 지웁니다. 문제 8번. 당사는 결합 제품 ABC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 원가의 배부에는 순실현 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원가 자료에 의한 결합 원가 총액이 35만 원이라면 C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얼마일까? 됐죠? 자, 순실현 가치를 구합시다. 자, 생산량 나와 있고요. 자, 총 판매 가치, 즉 생산량에서 단위당 판매 금액을 곱한 거가 됩니다. 요 금액이 나와 있고 추가 가공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35만 원에서 5만 원 뺀 게 되겠다. 그지? 40만 원에서 10만 원 뺀 게 되겠다. 그지? 자, 이거 30만 원이다. 그지? 30만 원. 4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30만 원. 5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40만 원. 세 개 합하면 100만 원. 퍼센티지. 자, C 몇 퍼센트? 40%가 되겠네. 그러면 결합 원가가 얼마라고요? 35만 원. 그러면 35만 원 곱하기 40%가 정답이 되겠다. 그지? 35만 원 곱하기 40%는 14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문제 9번. 다음 중 생산 부서의 공장 임차료를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단, 기말 재고 자산은 없다. 자, 공장 임차료라고요. 그러면 요거 제조 원가잖아. 기말 재고가 없대요. 제공품이랑 제품의 기말 재고가 없다. 그러면 올해에 투입된 제조 원가는 전부 다 매출 원가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공장 임차료. 요게 매출 원가가 되어야 되는데
매출 원가로 처리해야 될 거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작게 기록되고 판관비가 크게 기록된다 이거지. 자, 매출 원가도 비용, 판관비도 비용이니까 당기 순이익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당기 순이익이 감소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지. 당기 순이익은 불변. 됐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번, 1, 2, 3번 확인합시다. 매출 원가가 감소된다. 매출 원가가 감소된다, 그지? 매출 총이익이 증가된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 빼기 매출 원가인데 매출 원가가 작아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늘어나겠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감소된다. 그치?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판관비로 처리했으니까 단기 제조 원가는 감소되겠지. 됐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공장 임차료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잖아. 제조 원가인데 기말 재고 즉 제공품이랑 제품이랑 기말 금액이 없다 보니까 임차료 제조 원가 자체가 총 제조 원가가 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바로 매출 원가가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지? 10번 표준 원가 제도 하에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및 실제 시간당 임률은 얼마인가? 표준 원가다, 그지?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그 다음에 실제 시간당 임률. 자, 분석합니다. A, P, A, Q. SP, AQ, SP, SQ. 자, 시간당 표준 임률이 5,000원이래.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 1시간이래. 5,000원을 SP에 적어야 된다, 그지? 자. 수량 파악합니다. 1시간, 한 개 만드는데 1시간 걸린다 이겁니다. 근데 몇 개 생산했냐면요. 2,000개 생산했답니다. 한 개 만드는데 1시간 걸리는데 2,000개 만들었다고 그러면 2,000시간 걸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표준 수량이 되겠지. 이게 SP 곱하기 SQ고요. 자, 금액 계산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분석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SP AQ가 얼마입니까? 자, AQ를 이제 구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AQ도 구해야 되고 AP도 구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능률 차이가 능률 차이가 15만 원 분리 임률 차이 즉 가격 차이가 609 000 유리 이렇게 분석했고요. 이제 네모를 구하면 됩니다. 자, 5,000 곱하기 2,000 하면 1,000만 원 나오고 15만 원 분리라고 그러면 1,000만 원보다 15만 원 더 큰 금액이 여기 적힐 거다. 그지? 101500000 그러면 요 네모가 얼마입니까? 101500000 나누기 5,000 하면 되겠지. 2030 나옵니다. 요것도 2030이지, 그지? 그
그리고 10150,000에서 609,000이 유리하니까 A 빼기 B로 하면 된다. 그지? 자, 10150,000 빼기 609,000 하면 9541 000 나오고요. 그러면 요 네모 구할 수 있다. 그지? 9541000 나누기 2030 하면은 4700이 톡 튀어나옵니다. 자, 답 찾읍시다. 실제 노무 시간 요거지. 2030. 그다음에 실제 임률 4700.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1번 주식회사 고양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과 세법상 상여금,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은? 봅시다.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묻고 있네요. 자, 임원 상여금 지급 3천만 원인데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 한도액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자, 인건비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 퇴직금은 노터치야. 그와 달리 임원일 경우에는 보너스와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한도 초과 부분은 손금 불산입되더라. 됐죠? 그 부분을 알고 있니를 묻는 문제고요. 일단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 세법에서 노터치야. 임원에 대해서는 터치한다 이겁니다. 자, 임원에 대해서 보너스 줬는데 한도 초과 부분 1,000만 원은 손금 불산입 상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 초과했다고 손금 불산입 상여. 이렇게 세무조정. 그래서 두 개 합하면 2천만 원 되겠다. 그지? 그래서 손금 불산입 2천만 원 상여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12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틀린 것 찾습니다. 1번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순서대로 차례로 공제한 걸로 한다. 맞다, 그지? 이, 비, 소를 순서대로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한다. 틀렸다, 그지? 60%가 될 겁니다. 60%만큼 써먹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거나 회생 계획 진행 중이다. 그럴 경우에는 좀 돈이 급하니까, 그지? 좀 예외적으로 100%까지 다 써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80%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고 60%로 고쳐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60%까지 써먹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1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다. 됐죠? 자, 3번.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 및 소득 공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공제되지 않은 것도 포함한데요. 요거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2월 공제할 수 없다. 맞다, 그지? 자, 이, 비, 소 세 가지를 차감하는데
이 중에서 2월 결손금은 2월 공제 가능해. 그러나 비소 요 두 가지는 2월 안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 4번 지문 마저 확인합니다. 정답은 찾았고 그지? 자, 4번 지문 마저 확인하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2월에서 공제하는 게 원칙인데 그지?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중소기업일 경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정답 확인했고요. 13번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자, 기타 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제일 중요했다, 그지? 선택적 분리과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항목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게 있었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다. 자,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해서 받은 금품은 그 성격상 원천 징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되더라. 됐죠?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기타 소득은 15%라는 낮은 원천 징수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별도 규정이 되더라 그지? 적용되더라 그지? 무조건 분리과세. 좀 유리하게 적용해 준다 이겁니다. 복권,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등 당첨 금품은 아주 높은 금액만큼 원천 징수 이미 했잖아 그지? 그냥 그걸로 끝내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서와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요거는 아주 높은 필요 경비율이 인정된다 그지? 좀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항목,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항목도 있더라. 그거를 너 아니? 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정답은 과세 방법 다른 거는 뭡니까? 1번이 되겠다. 그지? 정답 1번. 지웁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기본 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해서 판단하는 거다. 그지? 맞고요. 2번.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 자매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되더라. 그지? 맞습니다. 3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 한부모 추가 공제 중에서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었다. 그지? 그거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따지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지 따지는 거는 뭐다고? 한부모 추가 공제가 아니고 부녀자 공제였습니다. 부녀자 추가 공제 중에서 부녀자 공제, 그러면 부녀자 추가 공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부녀자 추가 공제가 따지는 것이지 한부모 공제는 따지는 거 아니더라.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다. 됐죠? 그리고 4번 확인합니다. 인적 공제
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맞겠지 뭐. 자,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 공제가 더 크다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마이너스라고 세금이 마이너스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인적 공제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클 수는 없을 거다 이겁니다. 만약 큰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무시해야 되겠지.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 됐습니다. (15번) 봅시다. 다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이네요. 틀린 것 찾습니다. 1번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즉 1년이고 6개월이 아니고 1년이더라. 그지? 그리고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다. 즉 1년치에 대해서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고요. 2번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가 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맞다 그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법학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규정 납부 의무 면제라는 것이 적용되더라 이겁니다. 그 기준 금액은 어떻게?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된다. 그래서 금액 외우는 거 싫어합니다만 세법학적으로 워낙 예외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건드리고 그래서 좀 귀찮지만 3천만 원이라는 금액 좀 외워둡시다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됐지?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뭐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몇 가지 세금 혜택 규정이 계속 신설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이런 것도 있대요. 2020년은 예외적으로 뭐 4,8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적용해 준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고요. 자, 넘어갑니다. (3번)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다 그지?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는 달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이과세 포기한다고 그러면 이번 달까지는 간이과세자,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일반과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와 달리 면세 포기는 달 기준이 아니고 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규정에서 지체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면세 포기한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일반 과세자가 적용되고 어제까지 면세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는 일 기준이고 그와 달리 간이과세 포기는 달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이다. 그지?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다. 틀렸다 그지? 간이과세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일단 포기하면 3년 동안은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다. 정답 4번. 됐지요? 지금까지 제9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